자, 이번에는 이제 그 북서 유럽의 르네상스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죠. 그래서 앞에 얘기한 것처럼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신미적이고 귀족적이고 문해지향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이에 반해 이제 그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 같은 경우는 비판적, 종교와 교회에 대한 비판이죠. 사회적이고 종교지향적이다. 원식 기독교를 이제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텐데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요 앞부분은 이제 그 이탈리아 르네상스와 그다음에 북유 르네상스 관련된 그 연관관계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비교 차이점과 관련된 내용도 있거든요. 여기 보면 자,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16세기 때 알프스를 넘어서 북부 유럽에 전파했다. 그러나 이제 북유럽 르네상스가 꼽힌 터전은 이탈리아와 달랐다.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바탕은 어디까지나 도시적 시민적이었고, 15세기 후반에 전제군주의 군중이 르네상스 중심이 되었을 때도 그 기본 성격은 반환이었었다. 그런데 이제 알프스 이북에서는 도시가 밝다고 봉건사회 무너지고 있었으나, 일단 정치 중심은 절대군주였고요. 그리고 그의 궁중이었다. 독일은 이탈리아와 같이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있었으나, 이탈리아와 같이 도시국가의 분위기가 아니라 봉건적 신분적 연방국가의 분위기였다. 연방군주는 나름대로 절대 군주의 길을 뭐냐면 택하였다. 특히 30년 전쟁 이후에는 연방군주가 이제 상당히 힘이 강해졌죠.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요 16세기 때 금연 르네상스와 그 전에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어떤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도시적이고 시민적이었고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그래서 전제 군주제의 어떤 지원도 있었지만 그 중심은 아직까지 여기였다. 그리고 이에 반해서 북유 르네상스는 이런 연방국가 절대 군주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뭐 근데 뭐 어떻게 지지를 받는데 이것만 보면 약간 이제 그 정도의 차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 다 비슷한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뭐 차이점이 있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나 봐요, 그게. 예. 그래서 있고, 그다음에 근데 앞에서 봤지만 북유럽 르네상스는 그 수요층들이 상당히 넓다고 했죠. 요거는 그러니까 이제 절대 군주제 지원을 받았지만 여기는 기본적으로 도시 시민적이고 여기는 절대 군주자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주의할 것은 요 도시적이고 시민적이라도 이때 시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그 일반 부유주와 시민 그 의미가 아니라 상당히 돈 많은 대부유자 세였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크게 차이를 못 느꼈어요, 저는요.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자, 이탈리아에 있어 고전은 직접적으로 문화적인 정통이었으나 알프스 이북의 경우는 반드시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일찍이 로마 문화가 뿌리내렸던 프랑스 경우만 하더라도 중세 기사 문화, 스콜라 철학, 그리고 고리 건축이 중심이었고 독일은 고전 문화권 밖에 야만 상태에 놓여져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탈리아의 이제 인문주의자는 고전에 열광할 수 있었지만 북방 쪽에 이제 북쪽 지역의 인문주의자는 고전에 대해서 좀 냉정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문화적 토양이 다르죠. 예. 그래서 이제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인문주의자는 고대를 새롭게 발견한 나머지 이에 부활과 모방을 열중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부활된 고대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부활한 고대에 대해서 북유럽 인문주의자는 모방의 단계에 넘어 보다 더 학구적이고 또 비판적으로 대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탈리아 인문주의자들이 만든 그 뭐냐면 이 고전을 좀 더 비판적으로 접근했다. 근데 이제 인문주의자들은 그러니까 그 북유럽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는 고전에 대해서 관심은 좀 있긴 있지만 그렇게 주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들의 주 관심사는 그 원식 기독교 철학 아니면 또 이제 그 원시 기독교 철학 아니면 이 당시 이제 그 성경 그 원본 성경이죠.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건 나중에 좀 더 읽어보기도 하고요. 그 부분 뒤에 있으니까 읽어보기도 하고. 새로이 발견된 고대와 그리스를 결합시키려는 시도는 그 당시 플라톤 철학의 부흥과 그다음 더불어 필렌체의 플라톤 학회의 주제이긴 했지만 북유럽 인문주의자는 원식 기독교와 그 근거 성경의 원전에 더 관심이 있었다. 네, 고대 그리스 로마보다는 요게 중점적으로 관심 있고, 그야 북유럽 인문주의자들은 그리스도적 인문주의자 또는 라고 불렸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앞부분은 각각의 북유럽 르네상스와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차이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쭉 언급을 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서양사 강자를 좀 넘어가 볼게요. 자,
북서유럽의 르네상스 이렇게 있는데 요게 이제 첫 부분은 앞에서는 차이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뭐냐면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북서유럽의 이제 르네상스에 그 알프스 이북 르네상스에 어떤 영향을 줬는가 그거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요게 이제 예전에 한번 기출에 나왔거든요. 네,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영향을 줬냐? 북서유럽의 인문주의에서 지도적 역할을 수행했던 학자들이 되게 어디에서 공부했냐? 이탈리아 가서 공부한 경우가 많았고 이탈리아 인문주의자들이 편집한 고전 문학이나 저자들 할판 인쇄술 발전 덕분에 손쉽게 알프스 이북이 지역으로 전파될 수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15세기 말에 프랑스의 발레 왕조나 에스파냐, 신성 로마 제국을 통치했던 합스부르크의 가문이 그러니까 발레 왕조와 합스부르크 가문은 대립하고 있었죠, 그 당시. 그때 이제 이 발레 왕조하고 합스부르크 가문끼리 이제 이탈리아 패권을 둘러싸고 싸움이 있었어요. 그 앞에서 한 50년, 거의 50년 넘게 이제 했던 이탈리아 전쟁이에요, 이탈리아.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세력이 확장되기 위해서 일어난 이탈리아 전쟁은 이 전쟁에 참여했던 수많은 귀족들이 르네상스를 접할 수 있는 배경이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북서 유럽의 이탈리아가 어떻게 이제 그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영향을 받은가, 요 관련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북서 유럽의 그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어떤 또 배경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영향을 받았으니까 그 배경으로 하고 북서 유럽의 르네상스가 또 발달됐잖아요. 그래서 요거 예전에 한번 2차 기출로 논술형 기출로 한번 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면 자, 여기에서 이제 앞에서 온 것 것처럼 이들이 관심 있는 거는 그리스 로마 고전도 관심 있지만 그거보다는 성경 연구가 더 관심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뭐냐면 북서 유럽의 각국의 상황이 이탈리아 상호 달랐고 따라서 북서 유럽의 인문주의자들도 고전적 인문주의자들 각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이다. 왜 차이가 생겼는가에 대한 쭉 이제 언급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때 북서 유럽 각국의 상이 이탈리아 상호 달랐다. 앞부분 상황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영향을 받았지만 북서 유럽의 르네상스, 이탈리아 르네상스 다른 점이 있다. 각국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이고요. 그래서 요게 차이점 중에 이제 밑에 있는 성경 연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북서 유럽의 인문주의자들은 원조로 돌아가자라는 인문주의의 슬로건들을 고대 그리스나 로마 작가의 이교적인 고전 작품이 아니라 성경 연구에 적용됐다. 그래서 이 원전이라는 것이 이제 그 앞에 시브리어 구약성서, 그 다음에 그리스어로 쓰여 있는 그 신약성서를 얘기하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미 이탈리아에서 발전해 있던 고전 연구의 역사적 문헌적 비판 방식을 당시 통용됐던 라틴어 성경인 불가타에 적용해서 그래서 앞에서 로렌츠 발레가 그 콘스탄트 기전장을 통해서 사료 비판했잖아. 그 방법론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전에 이제 이탈리아 르네상스 때는 그건 주로 이제 그 앞부분 이제 그리스 로마 고전을 정리하는데 이걸 썼지만 여기는 어디 썼어요? 불가타 같은 기존의 이제 카톨릭 서적 같은 걸 비판하는 데 사용이 있죠. 자, 그래서 불가타 성경에 이제 적용하면서 그리스어와 시브리어 학습에 기초를 한 성경 원전 연구에 관심이 돌렸다. 자, 불가타 성경은 여기에 이제 있는데 여기요. 어, 원래 이제 그 성경에 관련된 내용부터 이제 좀 볼게요. 자, 보면 원래 구약 성경은 시브리어, 그 다음에 또 신약은 그리스어 이렇게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서기스의 그리스도를 편찬했다. 이 5세기 초 이제 시에로니모스가 교황의 명을 받아서 요 원래 원본들을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했는데 이게 불같아요. 근데 이 불가타 성경은 후에 중세일의 서방교의 표준 성경이 됐고요. 아마 카톨릭에서 지금 쓰고 있는 그 성경은 지금 한역 성경 그 한약 성경은 요 불가타 성경을 번역한 거야.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 불가타 성경은 요 원본을 직역한 게 아니라 의역한 거예요. 의역. 예. 그래서 카톨릭 입장에 따라 의역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뭐냐면 요거에 대해서 이제 종교개혁자나 에라스무스나 이런 사람들이 좀 비판적으로 접근했다. 근데 이런 비판적 접근이 어디에서였냐? 여기 이탈리안 르네상스 시대 사회 분석 비판 방법을 받아서 요걸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이제 북서 유럽의 인문주의자들은 순수했던 초기 기독교 연식 복귀를 촉구하면서 그 당시 원시 기독교 철학을 이제 추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원시 기독교 철학은 우리가 교부 철학이라고 볼 수 있죠. 교부 철학.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당대 종교와 사회 비판까지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북서유럽에 출현한 이러한 독특한 성경의 인문주의자들, 역사가는 기독교 인문주의 또는 성경적 인문주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기독교 인문주의자의 대표적인 사람은 에라스무스예요. 그래서 다시 에라스무스 관련된 내용을 여기 서기에서 이제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요 에라스무스가 있는데, 요 에라스무스는 기초에 대한 두세 번 나왔어요. 요거 좀, 되게 중요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업적을 좀 정리해보면, 일단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가능했다. 예. 그래서 예전에 라틴어 성경책만 있었잖아요. 근데 이걸 불가타 대신에 원전을 이제 가지고 와서 그리스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했어요. 예, 라틴어로. 근데 이제 이때 라틴어 번역은 직역이죠. 그냥 교회와 다른 방식으로 라틴어 성경을 이제 번역했다. 그리스 원본을 이렇게 실어놓고 그 밑에 라틴어에 이렇게 번역을 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후에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책을 만들죠.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에라스무스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야? 루터죠. 예, 루터도 이제 이 라틴어 성경판을 가지고 독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타를 가지고 그 번역한 게 아니라 여기 에라스무스가 그리스 신약 성경을 가지고 라틴어 번역한 걸 가지고 다시 이렇게 독일어로 번역을 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이제 자국어 성경판에 어떤 원전이 됐던 게 요 에라스무스의 라틴어 성경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교회에 발간한 불가타 성경판이 아니죠. 이거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얘기할 점 우신예찬이라는 그 작품을 썼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교회를 비판했고, 근데 이 사람은 교회에 대한 비판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라 카톨릭 교회를 이제 인정하죠. 그 안에서 이제 개혁을 하자고 하다니까 이 당시 이단에 대해 상당히 뭐냐면 비판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루터하고 또 대립을 하고 있었죠. 그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에 나왔던 뭐 노예의지론과 자유의지론의 대립 같은 게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그래서 루터가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랬지만 나중에 이제 처음에 에라스무스 루터를 지지했죠. 근데 루터가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가고 이제 새로운 교회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서 대립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라스무스는 무관의 제안이 돼서 그 당시 사상계에 어떤 뭐냐면 아주 중요한 역할을 진행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에라스무스는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그 네덜란드에서 그 당시 신비주의가 확산됐고 그때 민중적 신비주의의 한 일파였던 이제 공동생활 형제당이 학교를 많이 세웠다고 했죠. 그러니까 에라스무스도 이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신비주의 예전에 얘기했죠. 교회를 거치지 않고 신과 직접 소통하는 그런 이제 그 경향을 신비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계통의 교육을 받아 성경에 입각한 단순하고 경건한 신학으로 돌아갈 걸 주장했다. 그러니까 그는 타고난 그리스어 지식을 구사하여 학구적인 그리스판 신약 성경을 출판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해놓고 라틴어 주석을 달았다. 기존의 불가타 좀 다른 방식으로 직역을 했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신예찬을 이제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교회와 성직자 타락과 어리석은 타락을 비판했고 이런 내용인데 자, 이 우신일장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관련된 자료를 좀 보고 보겠습니다. 자, 이 우신예체는 이제 이렇게 있는데 우신이라는 건 어리석은 여신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그 책 전체가 이 여신이 직접 연단에 서서 자기 자신, 즉 어리석음이 인간세계에 얼마나 큰 기쁨과 활력을 주는지를 연설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좀 약간 그 반어적인 표현을 이제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어리석음이란 건 인간 행복의 근원이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하죠. 당대 사회와 교회의 모든 권위에 대한 풍자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직자, 신학자에 대한 비판이 이제 했는데, 이들은 성경의 본질적인 가르침, 사랑과 겸손을 잊은 채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나 올라갈 수 있는가를 같은 쓸데없는 신학적 논쟁을 못했다고 비판하면서 면죄부를 팔고 화려한 의식에만 치중한 교회의 타락한 모습을 비판했다는 거. 그 다음에 교황과 군주도 예수처럼 가난하고 겸손할 교황들이 오히려 전쟁을 일으켜서, 그러니까 교황령에서 이제 뭐 마침 통치차처럼 세속적인 통치자처럼 막 이제 뭐냐면 통치하는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사치스러운 생활하는 걸 비꼬고 아첨을 둘러싸인 백성들의 교통은 외면한 왕들이 어리석다고 이제 했다. 어. 그리고 뭐 학자와 문법자를 가지고 는 아이들에게 쓸데없는 문법 구칙을 가르치면서 스스로 대단한 지식을 여기는 학자들의 허영심을 조롱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진정한 기독교 신앙의 해결을 추구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단순히 비판이 아니라 성스러운 어리석음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와 부를 버리고 예수님에 따라서 이제 사도처럼 세속적인 이성적인 잣대가 아니라 바보처럼 이게 보이는 순수한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초기 기독교 사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제 있는데 무신한 말은 요에서 이제 쓰니까 어리석지만 뭐냐면 순수한 모습 가자. 그러니까 뭐하고 우리나라 정치사하고 비교해 볼 수 있냐면 노무현? 바보 노무현 있죠. 네, 자기가 안 될 거라 생각하면서도 끝내 이제 부산에 가서 이제 시장 선거를 하고 그랬잖아요. 어, 그런 거와 좀 비슷한 것 같아. 음. 그래서 그 밑에 무신일체하는 이제 주요 내용들이 있죠. 신학자에 대한 조롱도 있는데 그들은 삼위일체 신비를 설명한 야당이다. 어떻게 한 신안에 새 위격이 존재할 수 있는지,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관계가 무엇인지 자기들만 아는 용어로 써가면서 어렵게 설명하고 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 사도들이나 성모 마리아도 여기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를 거,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 그 교황과 주교도의 비판도 여기 있죠. 오늘날 교황이나 주교도는 사도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본받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들이 가난과 노동, 가르침과 십자가, 그 세상에 대한 경멸을 생각이나 했을까? 그들은 전쟁을 벌이고 시야찬란한 의식을 거행하며 11조와 헌금을 지었자는 일 외에 모든 성가신 의무를 기독교와 성인들에게 떠넘겨 버립니다. 뭐 이렇게 해서 비판하죠. 그래서 어리석은 여신의 눈을 통해서 교회를 비판하고 이 어리석이고 순수한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다. 예전 그 원시 기독교 돌아가자 그 내용이 이 우신 예천에 있는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살펴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렇지만, 야, 에라스무스도 한계가 있어요. 물론 이게 한계라고 좀 볼 수는 없겠지만, 신교 입장에서 이제 한계라고 볼 수 있는데, 뉴토와 에라스무스 영향을 많이 받죠. 근데, 처음에 에라스무스도 뉴토를 지원했지만, 이 사람이 뭐예요? 뭐냐면, 분파.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건 에라스무스 입장에서 이단이요. 이단과 종파 분파 활동, 이단과 종파 분파 활동에 반대했다. 그래서 그 뉴토를 이제 비판하기 시작하죠. 예. 그래서 이제 요때 유명한 이제 논쟁이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요 논쟁이 이제 잠깐 소개해드리냐면 이게 이제 그게 없어요. 이게 이단과 종파의 분파 활동 해가지고 자유의지 논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 좀 예전에 2차 기출문제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잠깐 어, 챗GPT 제가 재미니 학습을 통해서 좀 하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좀 보면서 이렇게 요게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던 부분이에요. 예. 근데 들어가신 교수님들이 은근히 기독교를 믿는 분이 많아가지고 기독교 신앙 관련된 문제들이 좀 많더라고요. 예. 자, 요게 이제 에라스무스하고 그 당시 이제 마르틴 루터가 이제 인간 의지를 두고 논쟁을 펼쳤는데, 자, 초기 루터교의 비판에 대해서 에라스무스는 공감하고 지지를 보냈어요. 하지만 루터의 개혁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급진적인 방향으로 나가니까 온건한 개혁을 원했던 교회 안의 개혁을 원했던 에더슨은 우를 표했고요. 결국엔 뉴턴을 비판하면서 자유의존을 주장했고 이 뉴턴은 노예의존을 이제 해서 반발을 하게 돼요. 자, 에라스무스의 자유의존은 어떤 거냐? 요거는 이제 뭐와 연결되냐면 그 스콜라 철학하고 연결돼요. 이 스콜라 철학에 보면 인간의 이제 이성하고 신앙의 조화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성의 인간의 이성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인정해주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 큰 잘못을 이제 저질렀지만 그래도 인간의 어떤 이성에 입각한 자유의지가 남아있고 이 자유의지에 따라서 인간은 결정할 수 있다. 물론 100%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남아있다. 자유의지가. 그래서 이걸 이제 여존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그 밑에 있는데 자, 에라스무스 인간의 이성과 존엄심을 주는 인문주의자로서 구원의 과정에서 인간의 의지와 역할을 강조했어. 그럼 요걸 이제 인간의 의지와 역할을 강조하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 자, 인간, 교황이나 사제들의 역할을 강조할 수 있는 식으로 해석하죠. 교황과 사제가 이제 칠성사를 행하고 대사를 향해서 일종의 구원의 한 부분을 담당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받아야지만 천국 가서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자유의지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언급한 스콜라 철학, 아퀴나스 철학의 자유의지는 그 아퀴나스 철학을 바탕한 이제 그 여존론에 입각한 이제 아퀴나스의 철학에 입각한 이 여존론, 자유의지론은 교회의 권한을 정당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 에라스무스 때는 이런 입장에서 자유의지론을 통해서 그 당시 이제 교회의 역할, 교황이나 사제의 역할을 남들 인정해 주는 거죠. 이 자유의지론을. 그래서 그 밑에 있는데 나는 자유의지의 영원한 구원을 이끄는 것이 향한 나아가서 혹은 그것으로 돌아설 수 있는 인간의지의 힘이다. 요 구원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 사제나 교황이 행한 그런 칠성사, 대사 이런 걸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유의지론에 따라서 이제 했고 이에 반해서 그 노토의 이제 노예의지론은 완전히 달라. 노토는 이 스콜라 철학, 아퀴나스의 철학을 통한 어떤 그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반대했어. 왜냐하면 요 이성, 인간의 어떤 이성을 강조하면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를 강조할 수밖에 없고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교회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자율성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비판한 거죠. 그래서 교회가 발행하는 이제 뭐 그 면죄부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건 다 이제 뭐냐면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부터 뭐냐면 자유의지를 상실하고 신의 의지에 예속돼 있다는 거예요. 신앙을 이제 되게 강조하죠. 그래서 예전에 그 로마 말기 때 아우구스투스 이론 있잖아요. 예, 그 이론으로 다시 돌아.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얘가 천국 갈 것인지 지옥 갈 것인지 결정된 예정론이라는 걸 주장했잖아. 이게 원래 칼뱅이 주장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주장한 거야. 그걸 이제 들어가서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자유의지가 상실됐고 신의 의지에 예속됐고 오직 사람이 이제 얘가 천국 갈 것인지 지옥 갈 것인지 구원의 여부는 신만이 결정할 수 있는 거지. 무슨 인간이 개입을 해갖고 이제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 뭐냐면 앞에서 말하는 교회의 어떤 그 관여를 배제시키려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노예 의존을 주장하게 된 거야. 그래서 오직 은총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자신만의 핵심사를 바탕으로 에라스무스 주장을 정면했고, 그래서 신에 의해서 선택받는 거지 인간이 거기 개입해서 무슨 자유주의에 의해서 이렇게 구원을 내주고 뭐냐 대사나 성사를 통해서 면죄를 판매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게 보면 그 중간에 있는데, 두 번째 볼 때 볼게요. 그, 여기부터 보면 인간의 의지는 두 기술 사이의 짐승을 같다. 만약 하나님이 그 위에 타시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고, 만약 사탄이 그 위에 타시면 사탄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다. 어느 기술을 선택한 그 의지는 자유에 달려있지 않고, 결국엔 신의 선택에 위해서 한 거야. 그러니까 신이 모든 것을 결정해 준다. 신이 천국 갈 것인지 지옥 갈 것인지, 이런 것들. 그래서 뉴턴에게 타락한 인간의 의지는 선을 향할 능력이 전혀 없는 완전히 예속된 선악과를 따먹어서 예속된 그런 노예 의지에 불과하고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이나 사탄 둘 중에 한 명이 반드시 지배당하는 존재뿐이고 하나님부터 선택받으면 이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고 하나님이 버리면 사탄이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천국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해도 구원은 인간의 노력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뭐냐면 성사를 하고 면범을 판매해도 구원하고 상관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교회를 배제하려는 뭐냐면 논리다. 그러니까 루트의 노예의진노는 그 뭐냐 종전의 스콜라 철학, 아퀴나스 철학을 부정하고 예전에 그 교부 철학 있죠. 예, 성 아퀴나 그 아우구스투스 철학으로 다시 그 돌아가는 그런 철학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있고요. 잠깐만요. 연락이 와서. 그래서 이제 이런 노예이즘과 노예이즘과 자유위주론의 논쟁, 요거 예전에 시험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아, 제가 말을 좀 잘못하는데, 아우구스투스가 아니라 아우구스티누스예요. 예. 아우구스는 저기,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거고, 예, 좀 헷갈려. 아우구스티누스거든요. 예. 그래서, 그 있고, 아우구스티누스 사상을 좀 볼게요.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는데, 이게 아우구스티누스 사상이 그 뭐냐면, 뭐와 연결되냐면, 신교들의 논리하고 연결돼요. 예, 요게 원시 기독교 철학인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이 아우구스티누스 관련돼서. 자, 고대사 할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여기에 보면, 이 신공론 아까 전에 여기에 관련된 거야. 자, 인간은 선악과를 태어날 때부터 원죄가 형성되고, 이제 뭐냐, 타락한 존재를,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원죄를 물려받았으며, 다 물려받고 스스로 심에 의해서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존재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는 죄를 짓는 방향으로 이제 기울어져 있다고 하고,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 은총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이제 뭐냐면 일종의 그 아우쿠스 사상의 주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앞에서 말하는 그 루트의 사상은 어디죠? 여기에 아우쿠스누스의 이 은총론, 그러니까 예정설의 동일하죠. 그래서 요게 이제 칼뱅이라든지 뉴턴은 사상의 기원은 요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에서 나온 거야. 예, 여기. 그래서 이제 요것은 자유의지가 없다. 노예의지론은 다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원죄론에서 나왔다. 그리고 이런 것도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돼요. 물론 루터하고 칼뱅 간의 미묘한 차이는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신학적인 차이가 있는데, 자, 하여튼 요거와 연결돼서 이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시험 문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들 볼게요. 또 이 사람은 또 사상계의 재앙이었어요. 그러니까 무관의 재앙이라서 황제가는 없지만 사상계의 좀 황제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자, 그는 철저한 세계 시민으로서 유럽 각처의 평등한 끝에 바제를 이제 마지막 거주를 삼았다. 그 2,500톤에 달하는 현존한 그의 선화는 당시 학자나 그 다음에 지식인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각국의 군주, 제후, 교황 그리고 느토든과 나눈 훌륭한 라틴어 서원으로서 그가 유럽의 지적 종교적 활력의 중심이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있고요. 자, 여기 사랑사 강자에 대해서 이제 에라스무스와 이제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기독교 인문주의자로서 이제 에라스무스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냥 우신예찬을 같은 타고난 풍자설을 통해서 돈과 권력만을 추구하는 부패한 교회와 성직자를 통렬히 비판했죠. 예, 우신의 어떤 그 눈을 통해서. 그리고 1516년에 라틴어 번역과 주석을 갖춘 그리스어판 신약성경을 출간했고요. 그 다음에 에라스무스는 교회의 폐해를 혹독하게 비판하긴 했지만 로마 카톨릭 교회를 대체한 새로운 신학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루터를 반대했지만 그 뭐냐면 어떤 새로운 그 뭐냐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아까 자유의지 논쟁하고 연결돼서 보시면 되고요. 기독교 윤리에 대한 교육과 설득을 통해서 기독교 공동체가 평화적으로 개혁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니까 상당히 현실적인 기억보다는 그냥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상적인 면모를 보였다. 우리가 이제 남북한을 통일할 것이다. 통합 통일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한 건 이상주의고 그다음에 통일을 어떻게 해서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는 현실주의잖아요. 근데 이거 예를 들면 이상주의 면모만 보는 거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혁할 건 얘기는 않고 그냥 하면 나름대로 교육과 설득을 통해서 하면 저절히 나아질 것이다. 어떤 믿음이죠.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명이 누구냐? 토마스 모죠. 토마스 모. 자, 토마스 모는 여러분 알다시피 유토피아였었죠. 요 사람도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은 이제 또 평가하기도 뭐냐면 공상적 사회주의자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의 어떤 기초 그러니까 뭐 자기 본인은 사회주의 생각을 안 했겠지만 후대에 이제 사회주의자 입장일 때는 사회주의 같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 유토피아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나오죠. 자, 일단 볼게요. 자, 영국의 토마스 모어는 북유럽 인문주의자 중에 특이한 존재였다. 실제적인 정치가이기도 했던 모어는 대법관에 있으면서 헨리 8세 이혼 문제를 계기로 발생한 로마 교회로부터 영국 교회 동료에 찬성하지 않은 탓으로 런던탑에 처형됐다. 그래서 그도 이제 교회 비판적이고 사회적 비판적이지만 교회 안에서 개혁이지 그렇다고 교회 밖에서 이제 이렇게 새로운 교회를 만들고 반대했던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는 당시 크게 번해가고 있는 영국 사회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했고 "이상적인 사회로서 유토피아를 그렸다." 그래서 이게 유명한 작품이죠. 그래서 인제 여기 보면 공동선을 위한 노력을 하는 공상적 사회로서 이론적 뒷받침이나 이렇게 있는데 자 그 사회주의 선구적인 작품을 이제 평가받는다. 그 사람이 그걸 원했던 건 아니고 후대 사람들이 보기에 이 유토피아 보니까 사회주의적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인제 요 내용인데 자, 요거 관련돼 가지고 한번 또 재미나를 통해서 학습을 좀 해 보겠습니다. 예. 자, 잠깐만요. 요거 여기까지 해야 되겠다. 아, 자,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보겠습니다. 자, 유토피아는 이 세상에 없는 그 존재라는 의미예요. 근데 여기가 단순히 판타지물이 아니라 당대 이제 유럽 사회 비판 내용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걸 보면 먼저 볼 게 이제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요게 이제 뭐냐면 영국 사회 그다음에 인클루즈 운동 있죠. 인클루즈 운동을 비판을 한 건데 요 교과서에도 이제 실려 있는 유명한 사조죠. 여러분들 양들이 본래 온순하고 조금만 먹어도 만족했는데 인제는 아주 탐욕스럽고 난폭해져서 사람까지 잡아먹는다. 그래서 양들이 우리나라의 밭과 집과 도시를 황폐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귀족과 지휘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사치스럽게 살면서 농지의 농민들은 내쫓고 그 땅을 모두 울타리 쳐서 목자를 만든다. 그래서 15세기에서 16세기 때 벌였던 인크루즈 운동을 비판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인클루즈 운동 관련된 내용은 뒤에 있으니까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의미가 뭐냐? 자, 이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충격적 표현을 통해서 지배계급의 끝없는 탐욕, 사유재산이 공동체를 어떻게 파괴하는지 생생하게 고발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더 나아가서 유토피아에서는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공동생산을 주장하게 돼요. 이게 이제 앞에서 말한 사회주의의 어떤 그 선구자로서 평가받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이상 국가 모습이 뭐냐. 자, 여기 보면 공동 소유와 생산. 이것도 약간 사회주의 선구 관련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모든 재산은 공동의 소유이며 화폐가 존재하지 않고 모든 구성원들이 하루 6시간 노동하고 필요한 것을 창고에 똑같이 분배한다. 이게 막스가 얘기한 그 내용이죠. 막스가 이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분리할 때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 그 혁명을 통해서 먼저 사회주의를 거쳐서 공산주의 넘어간다고 하잖아요. 여기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냥 그 구별 없이 쓰긴 했지만 사회주의에서는 뭐야? 노력에 따라 분배받는 거고 공산주의는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사회주의뿐만 아니라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제 종교적인 강용을 보장했다. 이런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민들이 노동 외에 시간을 학문을 심으면서 덕이 학식 있고 덕이 높은 사람들 통치자로 선출된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들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토피아 모습은 북유럽 인문주의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이탈리아 인문주의가 개인의 능력과 예술적 표현에 집중했다면
북유럽 인문 중에 기독교 윤리관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 전체 개혁과 도덕적 회복에 더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있고, 그 우신예찬이 교회 비판을 했듯이 토마스 모의 유토피아는 사회제도의 모순을 비판했다. 그 어떻게 하면 더 정의롭고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이때 이제 한 것은 기독교 윤리관이죠. 이때 기독적인 윤리관은 지금 교회에서 주장한 기독교적 윤리관이 아니라 예전에 그 원시 기독교 그런 거죠. 예, 그런 것도 이제 좀 보시면 되고. 그렇지만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교회 자체를 부정해갖고 새로운 교회를 만들자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헨리 8세가 이혼 문제로 새로운 교회를 만들자고 하니까 반대해갖고 이제 처형을 당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있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보겠습니다. 요거 관련된 서강자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서강자 내용이 여기 있거든요. 예, 여기 있고, 자, 모 관련된 내용 볼게요. 이 두 번째 날 보겠습니다. 자, 영국의 대법관을 연임하기도 했던 모는 당대 정치 사회적 병폐들을 뚜렷이 인식하였고, 이게 당대 정치 사회적 병폐들은 뭐예요? 대표적인 1차 잉크로즈 운동이죠. 그래서 이제 독보적 인문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모는 유토피아에서 빈부격차의 심화를 비롯해서 영국 사회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생산물 공동으로 나눠 가지는 이상형을 모색했다. 그래서 이런 공산적 사회주의 이념을 갖고 제시했다. 그 의의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의 선구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특징이 뭐냐면 북유럽 르네상스에는 국민문학이 이제 싹 찼어. 이 국민문학은 라틴어가 아니라 그 지역의 해당 언어를 바탕으로 해서 그 당시 국민들 각 지역의 이제 뭐냐 국가들 정서, 민족들의 정서 등을 반영해 갖고 문제 여러 가지 문학 작품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요. 일단 프랑스의 라브레의 가르강티아의 이제 판타그레 그 소설인데 요거는 이제 약간 이 교육학에서 이제 서양 교육사에서 나오죠. 좀 자유로운 교육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데 자 하여튼 그 당시 소설에서 주인공 부자의 폭력과 모욕을 이야기하면서 재치 있게 당대 사회를 풍자했으며 작품 중에 이제 텔람스톤의 이제 하고 싶은 데 해라. 라는 권고는 자유롭고 또 루네상적인 어떤 사회화 신조를 풀어나고 있다. 라브에 좀 뒤늦게 몽테뉴가 있는데 몽테뉴 수상록이라는 거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뭐랄까 자기 이제 생각을 뭐냐면 정리 에세이 형식으로 이제 정리한 건데 건전한 회의주의와 강령주의에 입각해서 이 강령주의는 종교에 대한 강령이죠. 입각해서 가벼운 필치지만 모든 사물의 예지와 인간성에 대한 깊은 통찰이 있었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문학 섹스피어가 있죠. 그러니까 섹스피어 언어의 천재이고 그 당시 이제 뭐 헨리라든지 오델로 멤버드나 뭐 그 당시 그 로미오 줄리엣 그래서 수많은 시국의 명작을 남겼다. 이런 작품들은 이제 뭐냐면 후대에 이제 이렇게 쓰여졌던 작품들은 잉글랜드 영어의 어떤 이제 표준어 역할을 했던 것들이죠. 예. 자, 거의 같은 시기에 에스파냐의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 아까 이제 세르반테스가 누구의 영향을 받았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죠. 자, 이 제품은 그 당시에 이제 중세 기사 시대를 동경하는 시대착오적인 주인공 돈키호테의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운 편견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회 비판을 담은 동시에 사색지고 내색적인 헬립과 달리 대조적이고 낙천적인 행동적인 인간형을 그렸다고 이제 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국민문학 발달 관련된 내용들 이제 있고요. 서양사 강좌 관련된 국민문학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르네상스 시대 각국의 소거문학. 그러니까 이제 라틴어가 아니라 그 지역에 해당 언어를 이제 쓴 문학 있죠. 이걸 국민문학이라고 하는데, 자, 소거 문화 작품은 중세적 독자적 정통을 상당히 부분 그대로 간직하고 있지만 중세적 특징을 고전 고대로부터 유대한 주제, 형식과 결합시킨다는 점에서 인문주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소재는 중세지만 그 당시에 이게 주제를 풀어내는 이제 소설 그 내용은 근대적이고 그 르네상스적 영향,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컨대 라브레의 소설이었던 가르강티아와 팡타구에라는 고대의 모범에 대한 존경과 스콜라 학문에 대한 경멸, 인문주의적 영향을 보여주고 있고 셰익스피어의 헬립 같은 경우에는 여러 시국 작품에서 고전 고대의 역사와 신화, 언어적 기법을 자유롭게 구사한 점에서 인문주의가 영국 문화의 핵심 부분이 하나였던 걸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종교계로 넘어가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서양사 계도에서는
미술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미술 관련된.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북유럽 르네상스는 좀 일상생활이 많다고 했죠. 뭐 종교적 소재도 있긴 하지만 다양한 소재들 가지고 이제 뭐냐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 같은 게 좀 화려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주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부유한 그 뭐냐면 귀족, 부유자색들, 금융가, 뭐 참주들, 교황들을 위해서 그렸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뭐냐면 그 뭐랄까요, 수많은 소재들 위해서 다양한 이제 뭐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살 수 있는 작품들 많이 그렸다, 이런 것들인데 시험 문제는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이 부분에는 뭐 미술 관련된 내용인데, 그렇지만 일단은 뭐 교과서에 있으니까 일단은 한번 여기를 이제 보고 그냥 간단하게만 좀 살펴볼게요. 그냥 요거를 이제 이 부분을 제미니나 제미니아를 통해서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한번 훑는 형식으로 이제 지나가겠습니다. 예. 여기 그림도 한번 찾아서 보세요. 그냥 관심 있는 분들은. 음. 알기 쉽게 이제 이해해 가려고 할게요. 우리가 뭐 이술사 전공하신 분이 없어가지고. 자, 요거 하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59번입니다. 예, 두 번째 인증번호 59번이에요. 자, 이런 것도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북유럽 르네상스 미술의 특징과 주요 화가들을 이탈리아 르네상스와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 비해 화가의 수는 적었지만 매우 독창적인 화풍을 가진 거장들이 있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주요 화가들의 작품과 함께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샵샵 북유럽 르네상스 미술의 특징. 본문에서 설명하듯 북유럽의 르네상스는 이탈리아와 다른 특징을 보입니다. 이탈리아가 신화나 종교를 이상적이고 웅장하게 표현했다면 북유럽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매우 세밀하고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개인의 삶과 일상생활에 대한 관심이 컸습니다. 샵샵 본문에 언급된 주요 화가와 작품. 얀 반 에이크, 얀 반 에이크. 플랑드르, 현재 벨기에, 네덜란드 지역의 화가로 유화기법을 완성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그림은 극도로 정교하고 사실적인 묘사가 특징입니다. 대표작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 그림 속의 거울에는 두 부부의 뒷모습과 화가 자신이 비치는 모습까지 그려 넣었을 정도로 세밀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옷감의 질감, 금속 샹들리에의 반짝임 등 모든 사물이 현실처럼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알브레이트 듀러, 알브레히트 듀레. 독일 르네상스의 가장 위대한 화가이자 판화가입니다. 본문 내용처럼 이탈리아에서 유학하여 르네상스의 기법을 배웠지만 이를 독일 특유의 진지하고 신비주의적인 감성과 결합해 자신만의 독창적인 세계를 구축했습니다. 대표작 28세의 자화상. 마치 예술을 연상시키는 듯한 정면 초상화로 화가로서의 강한 자의식과 내면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동판화 멜랑콜리아 아이. 복잡하고 상징적인 사물들을 통해 창작의 고뇌와 인간의 지성을 탐구한 작품으로 그의 천재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판화입니다. 3. 피터르 브리헐, 피에터 브루글 디 엘더. 본문에서 농민과 민중의 생활을 그림으로써 독보적 존재였다고 평가한 것처럼 브리얼은 주로 농민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그림의 주인공으로 삼았습니다. 그의 그림을 통해 당시 사람들의 삶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습니다. 대표작 농가의 결혼식. 결혼식의 소박하고 활기찬 분위기를 매우 사실적으로 담아냈습니다. 인물들의 표정과 행동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이는 듯하며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느껴집니다. 요약하자면 북유럽 르네상스 미술은 이탈리아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현실에 대한 깊은 통찰과 세밀한 묘사를 통해 인간과 삶의 모습을 독창적으로 담아낸 중요한 예술 사조였습니다. 자, 이렇게 봤고요. 그러면 이제 발명과 가학을 이제 보겠습니다. 요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공사 기출에도 나왔고, 뒤에도 있지만 이제 뭐, 아니, 코페르쿠스 관련된 내용도 있죠. 이게 이제, 뉴턴의 이론하고 이제 연결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보면 이제 르네상스 3대 발명을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 르네상스 3대 발명은 뭘까요? 이거는 하약, 그 다음에 나침판, 그 다음에 할판 인쇄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하얗과 나침판은 엄밀히 말하면 르네상스 시기에 등장한 건 아니라 중국에서 발명한 것을 중동을 거쳐가지고 들어온 거잖아요. 예. 할판 인쇄술 정도만 뭐 유럽에서 이제 발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하얗부터 관련된 내용 볼게요. 중국에서 발명되어 2, 3세기를 통해서 유럽에 전해진 하약은 개량이 거듭된 끝에 15세기 초에 실전에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대포와 하기관이 대포의 사용은 공공 기사들 무용지물을 만들었죠. 그 냉병기 대신 열병기가 등장하면서 이들을 몰락시켰고 이거 예전에 한번 기초에 나왔던 거죠. 그리고 봉건제도 성책도 쓸모없는 존재가 됐다. 그래서 앞에 제가 이제 했을 때 이탈리아식 선체 같은 거 있죠. 봉건제 높은 거기 아니라 경사 짓는 곳으로 해갖고 얇게 이제 짓는 별 모양식 이탈리아 성체가 이렇게 등장하게 됐고요. 자, 원양 항해를 가능케 함으로써 유럽의 팽창을 가져오게 한 것도 나침반 역시 중국 기원이고 개량이 거듭한 것이다. 그리고 르네상스 3대 발명 중에 참대 의미의 이제 유럽의 발명은 할판 인쇄술이다. 물론 중국의 할판 인쇄술 있죠. 근데 이거는 중국의 할판 인쇄 영향을 받은 건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유럽 자체에서 자생적으로 만든 건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금속활자를 못 만들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금속활자를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구탄베르크라는 사람이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에서 할판 인쇄술을 통해서 책이 많이 찍힐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중국은 한자잖아요. 그러니까 한자다 보니까 이게 뭐 3천자 정도를 그러니까 기본 한자로 해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하나하나 다 만들어야 되니까 한자가 이제 하나하나 조립하기 힘들어. 예. 프레스도 해고 고정된 장치도 없고.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많아봤자 뭐 각국에 따라서 이제 알파벳 수가 다르겠지만 뭐 24자에서 뭐 30자 안쪽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할판을 금방 짜가지고 만들 수가 있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래서 1043년 라일란드 지방에서 할자가 발명한 것은 거의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 할판 인쇄술이 이제 발명되면서 종교개혁이나 이런 것도 확대돼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 종이가 발견됐죠. 할판 인쇄를 통해서 종이를 이렇게 해갖고 찍어냈잖아요. 그래서 양가죽보다 훨씬 싸죠. 예, 그래가지고 이런 거가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주로 종이가 들어가기 전에는 양가죽에 양피지라고 하죠. 양피지에 이제 수도사들이 밤새도 필살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지식이 전수되도록. 그러니까 지식의 양도 적을 뿐만 아니라 전수된 양도 적었지만 확대되는 것도 어렵잖아. 그런데 할판 인쇄술 등장하고 그걸 종이다 찍으니까 이제 지식이 확대돼 나가는 속도가 되게 빨랐던 거죠. 예.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예전에 이제 지식이 많이 누적되면서 신중심의 세계관에서 이제 뭐냐면 있는 그대로의 어떤 과학적 세계관으로 발전되는 어떤 기반을 이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자연과학에서도 이제 중세 말에 로즈 베이커가 이제 실험을 과학하는, 실험각을 주장해요. 있는 그대를 보고 관찰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등장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베살리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뭐 이렇게 그 해부학 같은 걸 공부했고, 뭐 인체 구조론 이런 것들을 공부했다고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코페르니쿠스인데, 요 사람은 좀 기억을 해둬야겠죠. 예. 그래서 근대 과학의 어떤 방법론이나 인식론들은 어디에 출발했냐면 천문학에 대한 것들이 있었어요. 천문학이 어디에서? 청동설에서, 아니, 지동설에서 이제 출발했던 거죠. 좀 전에 이제 유럽의 그런 근대 과학이라고 하는 거, 솔직히 유사과학이라고 하지만 지금 이쯤 볼 때는 그 과학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보면 그 전제 조건을 누가 다 만들어줬냐면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드는 거야.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드는 거를 나중에 깨면서 이제 근대 과학이 등장했거든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그 주장한 거, 뭐 처음 주장은 아니지만 나한테 체계적으로 이제 한 것이 청동설이었어. 그러니까 중세 유럽은 청동설이 주로 믿고 있었는데 또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 입장과 또 맞아떨어지죠. 그래서 신이 지구를 중심으로 만들었으니까 그 지구의 중심이 교황이 있잖아. 그러니까 교황이 하나님의 어떤 대리자로서 이제 뭔가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논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코페르니쿠스는 태양 중심설, 지동설을 이제 주장하게 돼요.
물론 이제 완벽한 건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자, 그래갖고 했는데 지동설은 예전부터 있었긴 했지만 소수의 의견에 불과했는데 코페르니쿠스가 이걸 널리 확산시켰다. 예. 그래서 이제 독일계 폴란드였던 코페르니쿠스는 파두아를 비롯한 이탈리아 여러 대학에서 의학과 법률을 배우고 단지 근처의 교회 성직자로 30년간 보냈으나 그의 뜻과 업적은 수학과 천문학이다. 이 천문학하고 수학은 서로 연결돼 있어요. 이 계산을 연결돼 있죠. 그 중세교회에 의해서 공인되고 있는 포톨로마이오스의 지구 중심설, 이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이제 이어받아갖고 포톨로마이오스가 확립된 사상이죠. 그래서 이제 1520년에 지동설에 관한 이론을 세웠으나 당시의 여건에 감안은 이들 정식 공표하지 못했다. 왜냐 이거는 교회를 부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내용을 부정할 수 있죠. 예. 그래서 교회 입장을 때 이 지동설이 이제 뭐냐면 하면 당연히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이제 뭐 이렇게 했고 뭐 지구를 만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구를 만들었다. 이런 식의 논리가 지구가 중심인 것처럼 설명한 창세기 논리에 어긋날 수도 있고 자신의 권위를 떨어뜨릴 수 있잖아. 예. 그래서 코페르니쿠스 잘못만 하면 이제 또 이단을 하고 낙인 찍고 종교 재판에 끌려갈 수 있으니까 입 다물고 살고 있었어요. 그때 임종이 가까울 때 무슨 책을 넣냐면 천체 회전에 관한 그런 책인데 저서는 천체 운영에 관해서 혁명적 이론을 담은 것이다. 어, 그래서 당시 대부분 사람들은 종래 지동설 벌이려고, 총동설 벌이려고 하지 않았고, 코페르니쿠스도 좀 이론적 결함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 이론적 결함을 후에 이제 누가 메꿨냐면, 갈릴레오와 그 다음에 뒤에 뉴턴 같은 사람들이 메꿨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지동설이 확립됐고, 그 과정에 신중심 세계관도 이제 날라갔죠. 그래서 예전에 아리스토텔레스나 그 다음에 이제 포트로마이오스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했던 그런 세계관도 다 날아가 버리고 근대적 세계관이 자리 잡게 됐다. 그게 시초에 어떤 사람이 누구였냐면 요 포트로마이오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 천체 회전에 관해서는 유명한 책이거든요. 한번 이제 좀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두 명의 천문학자들이 각각 지동설과 청동설 가지고 논쟁을 벌인 그 내용을 적어 놓은 건데 그 과정에서 지동설에 대한 관련된 내용도 많이 담고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좀 볼게요. 자, 여기에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 좀 볼게요. 이게 뭐 학문적이고 천문학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좀 보시고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세미나를 통해 읽어볼게요. 해당 내용은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가 그의 저서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 디 레볼루셔니버스 오비움 코엘레스티움을 통해 지동설 헬리오센트리즘을 주장했으나 당시에는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론 자체에도 결함이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샵샵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적 이론, 지동설. 코페르니쿠스는 1543년 그가 임종할 무렵에 맞춰 출판된 이 책에서 약 2000년간 서양 세계를 지배해온 천동설, 지오센트리즘을 뒤집는 혁명적인 우주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주요 내용. 우주의 중심은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다. 지구는 다른 행성들처럼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하나의 행성에 불과하다. 지구는 스스로 자전하기 때문에 하늘의 별들이 매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지구를 우주의 중심이자 특별한 존재로 여겼던 당시의 우주관과 신학적 세계관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엄청난 주장이었습니다. 샵샵 당시 지동설이 외면받은 이유. 본문에서 언급하듯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은 발표되자마자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 상당 기간 외면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의 지배적 이론,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 당시 사람들은 이 세기경 그리스의 천문학자 프톨레마이오스가 집대성한 천동설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천동설,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고정되어 있고 태양과 달, 행성들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모델입니다. 매우 복잡했지만 행성의 움직임을 비교적 잘 설명했고 무엇보다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과 잘 맞아떨어져 오랫동안 권위를 유지했습니다. 코페르니쿠스 이론의 결함. 본문에서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에도 결함이 있었다. 고 지적한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원궤도의 고수, 코페르니쿠스는 행성들이 완벽한 원형 궤도를 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행성의 궤도는 타원입니다. 이 잘못된 가정 때문에 그의 모델은 행성의 위치를 예측하는 데 있어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보다 정확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관측 증거의 부재. 지구가 실제로 움직인다면 관측 가능한 증거, 예, 연주시차가 있어야 했지만 당시의 기술로는 이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그가 사망한 후에도 한동안 소수의 학자들만 관심을 갖는 이론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이론이 과학적으로 확립된 것은 훗날 케플러가 행성의 타원 궤도를 발견하고 갈릴레이가 망원경으로 결정적인 관측 증거들을 찾아낸 17세기에 이르러서였습니다. 예. 여기 연주시차라고 하는데 이게 천문학 용어 같은데 잠깐 볼게요. 뭐 의미는 알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우리가 자세히 알 필요 없는데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겉보기 형상에서 이제 가까운 벌이 멀리 있는 배경벌들에 대한 위치가 달라져 보이는 걸 말한다. 그래서 이제 쭉 있는데 겉보기 등급하고 실제 거리하고의 차이점을 계산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어렵게 이제 수학적인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이제 좀 봤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역사란 게 역사 뭐 사건의 인과관계만 쭉 기술된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 과학도 있고 천문도 있고 그다음에 지리학도 있고 경제학도 있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론들 다 파악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할 때 요 재미나를 통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그렇구나. 뭐 100% 이해를 못 하더라도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어떤 이미지가 딱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해가 싹 되고 그러면 암기도 이제 뛰어날 수밖에, 암기도 오래 남을 수, 그러니까 암기하는 것도 빨리 암기할 수 있죠. 예. 뭐 그런 학습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유럽의 팽창, 대항해 시대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교과서에서는 지리산의 발견 이렇게 돼 있는데 대항해 시대라는 것도 많이 사용했죠. 그 게임도 대항해 시대에 있더라고요. 근데 대항해 시대에는 이제 교과서에 쓰지 않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일본에서 사용했던 용어기 때문에 그걸 잘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애들이 그 사용했던 용어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리산의 발견 이런 식으로 이제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자, 요 지리산의 발견은 배경하고 가정은 지금까지 거의 시문제안 나왔어요. 안 나왔고 뭐가 많이 나왔냐면 결과 부분만 나왔어. 상업혁명, 가격혁명. 요게 초점 맞춰서 이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읽는 거야, 일단은. 예, 근데 공부하실 때는 산업혁명과 가격혁명, 지리산의 발견, 그 결과와 관련된 내용만 이렇게 초점 맞춰서 공부해 주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성비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동기와 배경이 쭉 나오는데 여러 가지 동기와 배경도 있는데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일단 오스만 투르크족이 레반트 방면에 진출하게 되고 특히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면서 동방무역이 폐쇄되고 동방사무에 대한 중세가 부과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그 유도민들이 원하는 게 이제 주로 이제 계피라든지 후추 같은 향신료잖아요. 향신료는 예전에 이제 이렇게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중동을 거쳐가지고 콘스탄티노플을 통해서 이렇게 건너왔는데 요 라반트 지역은 어디를 의미하냐면 좁게 보면 이제 오늘날 레바논, 요르단, 이스라엘, 시리아 지역을 이제 의미한 거고 좀 넓은 범위에서 보면 저쪽 그 이라크까지 학대에서는 볼 수 있거든요. 동서무역의 중심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 오스만 투르크가 장악하고 거기다 콘스탄티노플 점령하면서 그 당시 또 세금을 많이 부과했어.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제 예전에도 향신료가 비쌌는데 여기에 세금까지 더 부과되고 또 물자도 오는 것도 되게 적다 보니까 향신료 가격이, 후추 가격이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겠죠. 특히 스페인과 포르투갈 지역은
그 끝에도 있잖아. 제일 마지막에 종착점이야. 그러니까 유럽의 또 여러 단계 또 유통 단계 거치면 원산지보다도 뭐 100배, 200배 정도 이렇게 후추 가격이 떠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서양사 개론에서는 반론이 있어. 보니까 실제로 항신료 극동명사가 없었다. 뭐 이렇게 있는데 그냥 이게 개인적인 유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인들 입장에서는 스페인 입장에서는 이 향신료를 당장 이제 어떻게든 먹고 가지고 올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유럽인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그 향신료가 상당히 필요했어요. 이건 좀 유럽의 이제 어떤 곡물 생산하고 관련돼 있는데, 어, 이게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주로 밀을 많이 생산하잖아요. 근데 밀 경작이 단위 면적당 이제 볼 때 쌀 생산보다 반밖에 안 돼요. 반. 그러니까 이제 밀 생산이 적고 밀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만 있어. 탄수화물. 근데 쌀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 외에도 여러 가지 지방이라든지 또 이제 뭐냐 많이 먹으면 단백질도 되는 그 요소가 있는데 탄수화물은 밀은 탄수화물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단백질 보충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양이라든지 이런 소라든지 돼지 같은 걸 키워.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좀 우중충중해도 강우량이 일정하게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풀 같은 걸 많이 자라니까 얘들을 이제 잘 키울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육류를 통해서 그 부족한 밀 생산의 그 부족한 그 영양분을 채워 나가고 근데 이제 육류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냉동 기술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먹겠어? 훈제를 해서 먹거나 염장해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냄새가 훈제를 할 거면 냄새가 되게 심한 거야. 그래서 이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향신료였어. 근데 유럽에는 향신료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저쪽 동남아시아를 통해서 몇 단에 걸쳐서 유럽에 들어오다 보니까 가격이 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지리산의 발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유럽인들이 향신료를 찾기 위해서 이제 갔던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인도항만을 발견자였던 바스코 다가마가 또 이제 요 동기와 관련된 거예요. 배경과 있고, 그리스도의 항로를 찾으러 갔다. 이런 말인데, 요거는 예전에 한번 시험문, 그 제가 얘기했던 거하고 연결돼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맨델비 여행기라는 거 있죠. 예, 황제 프레스 존, 사제 요한을 찾기 위해서 갔던 그 내용들하고 이제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 뒤에. 요거는 이제 다른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은 이제 있다는 거. 세 번째 이제 여기 내용이야. 프레스트 존 앞에 이제 사제 요한 관련된 내용이죠. 맨데비 여행기에 나왔는데 자 프레스트 존 사제 요한이 다스리는 망각된 강력한 그리스 국가가 동부 아프리카.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말하면 그 이디오피아 정도 예상되는 곳이나 아시아의 어느 곳에선가 존재했던 전설은 그들에게서 큰 관심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만약 이를 발견하고 동맹을 맺는다면 이슬람 세력을 혹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는가. 바스코 다가마가 기독교인을 찾아갔단 말은 이런 뜻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하고 연결돼서 보시면 돼요. 이 항로도 연결돼서 보고. 자, 그 다음에 이 항로도 이제 이렇게 이제 후추. 그래서 후추, 육두근, 계피 다 이 향신료잖아요. 그래서 후추를 비롯해서 각종 향료는 지중해 통해 동방무역의 주중 상품이었고 그것이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독점을 가져왔다. 이걸 조금만 가져와도 큰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좀 멀죠. 그러니까 중간에 아랍산이나 이탈리아산이 독점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여기 사 먹으려면 몇 배, 100배, 200배 주고 가격을 주고 사 먹는 그런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인들의 동방에 대한 관심, 특히 이제 그 마르코 폴로의 동방경문론, 그 여행기가 큰 영향을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동방경문을 보면 각종 견진물, 보석, 지팡코, 예, 이런 나라의 그 황금의 나라들 다 이제 구단데 상당히. 근데 그걸 이제 보고 많은 사람들이 동방에 가면 이제 이런 물질을 얻을 수 있구나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또 항해술도 발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항해술 같은 것들이 그때 이제 실제로 이제 갖춰져 나갔다. 그래서 이 항해술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 지리학과 천문학에 대한 지식이 학대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항해에 적용됐고, 둘째 조선술이 발달됐다는 거.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학위. 왜냐하면 그때 이제 가는 과정에서 이제 뭐냐 원주민들 공격도 받을 수 있고 해적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당시 이제 이 학위가 되게 중요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유럽인들은 배에다 학위를 싣었어 대포를. 그래서 대포를 싣고 그리고 대포를 통해서 적의 함선을 공격하는 그런 것들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했죠.
판옥선을 통해서. 근데 그 당시에 인도양에 있었던 이제 그 여러 토착 세력들이나 그 당시 아랍 세력들은 이런 생각을 못했어. 예. 얘네들은 대포를 싣고 그 뭐냐 상대방을 공격해갖고 약탈하고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뭐냐면 간단한 무장중을 하고 학이나 뭐 이런 것들을 무장하거나 그냥 평화롭게 이제 교육을 했던 거 상태였죠. 자,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야들 앞에 이제 천문학이나 하약이나 이런 거 다 이슬람 세계에서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이 르네상스 유럽인들이 이거 놀랄 만큼 적용이 빨라서 이걸 현실에 적용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또 지리학의 발달 중에 포트로마스의 천문학 개론이 아랍인들을 통해서 유럽으로 전해져 있고, 15세기 초에는 추기경 다이가 썼던 유럽의 이제 아랍과 유럽의 지리적 지식을 망라한 저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미지라고 하고 이걸 찾아보니까 이게 아티노 같은데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이마고 문디라고 했어요. 이마고 문디. 예. 그 이마고 문디라는 게 이제 있는데 이마고 문디가 세상의 미지라는 뜻이 라틴어거든요. 하여튼 이마고 문디가 후에 이제 누구한테 영향을 주냐면 그 콜럼버스에게 영향을 줘요. 예, 콜럼버스가 그걸 보고 이제 많은 이제 지리적 지식을 얻었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바로 그의 아랍인데 별로 주목하지 않아 온갖 망각했던 포트로마이오스의 또 하나 지리학에 이제 큰 재발견에 큰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이 콜럼버스가 이런 책들을 읽었어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왜 서양인들이 저쪽으로 이제 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배를 타고 이렇게 갔으면 인도 도착한 걸 생각하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설명하면 서양인들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조금만 가면 이게 뭐 낭떠러지가 있었고 여기 밑에 괴물들이 이제 입을 벌려갖고 잡아먹는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거는 그 당시에 이제 일반 사람들이 생각이었고 일반 이제 좀 배웠다는 지식인들은 성직자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지금처럼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을 한 거야. 콜럼버스도 많은 이제 지식인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지구의 둘레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뭐냐면 그 뭐냐면 크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 크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니, 얘기해서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려면 상당히 멀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그 스페인에서 저쪽 그 인도네시아나 인도 가려면 상당히 먼 거리 가기 때문에 지금 그 당시 항해 기술이나 이것 때문에 이 문자 가지고 여기까지 못 간다. 근데 콜럼버스는 다르게 생각했죠. 이걸 이제 뭐냐면 반으로 해가지고 오늘날 아메리카 지역을 인도 이제 상징하고 여기까지 가면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콜럼버스가 여기 유럽하고 여기 지역에 대서양 위에도 태평양이 건너야지 있다고 생각했으면 가지 않았겠죠. 근데 유럽에서 대서양은 좀 태평양보다도 2분의 1 정도 거의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해서 지구 둘레를 좀 뭐냐 그 지구 둘레를 상당히 이제 축소해 갖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래서 하여튼 콜럼버스의 착각인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지리산 발견의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해도를 발견한 것도 있죠. 예,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측정함법의 성공이 그렇게 낮은 것이 아니었으나 이건 육지로 원양에 불과해. 측정함법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섬이나 대륙의 그 육지에 따라서 보고 이렇게 이제 건너갔잖아요. 그러나 이게 상당히 불편했어요. 이게 너무 길어. 아프리카 대륙을 하나하나 돌아가면서 하는 거. 근데 대서양은 이렇게 건너야 되잖아. 원양항이죠. 그러니까 섬과 그 당시 육지를 끼고 가는 게 아니라 북부로 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이 뭐냐면 나침반 때문에 가능했다. 천체감보다 이제 그 나침반도 있고 사분이도 있고 원형 항해를 위한 어떤 자기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조선소를 발달해갖고 그 당시 이제 관련성 같은 것 등에 있는데 이걸 더 개량해가지고 뭐 카르반성 같은 것들이 등장했다. 그래서 이 카르반성의 특징이 뭐냐면 노를 사용하지 않고 범선만 사용해. 그러니까 예전에 뭐 지중해에서는 이게 이제 노를 사용해갖고 갈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저 대서양이나 태평양 걷는데 노를 일일이 지어가지고 한다. 져가지고 가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카라반선부터는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뭐냐면 범선으로 등장했다. 그래서 사각형과 삼각형을 같이 했는데 이건 다 이제 중동에서 이제 사용했던 건데 이걸 받아들였고 그래서 갤린선이 카라반선으로 바뀌고 나중에 이제 여기에 더 커져가지고 뭐냐면 갈레온이라고 하는 큰 선박을 또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향 무기를 적극적으로 이용했다는 거. 그래서 예전에는 적선에 떼어서 육탄전을 전개했는데 원거리 함포사격을 통해 적선을 경시시켰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포르투갈이 그다음 인도양에 이제 진출해갖고 고아든 거점을 쉽게 확보하고 또 인도양의 무역권을 이제 쉽게 이상으로부터 뭐냐 뺏어올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배에다가 함포를 씌워서 대포를 씌워서 함포 사격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예, 이런 것도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갖고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 밑에 뭐 그 내용도 있는데 쭉 읽어봤고 여기 부분 자 그러면 이제 또 마지막 온 게 지리산의 발견을 가능케 했던 집권적 통일 국가 형성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뭐 영국, 프랑스, 아니 포르투갈,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제 그런데 특히 에스파냐, 포르투갈 국가, 특히 에스파냐, 포르투갈이 이 앞장섰죠. 그렇다면 에스파냐가 왜 이제 했냐? 자, 일단 지중해 무역에 소외되겠죠. 여기서 멀잖아. 일단 이스라엘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고 에스파냐 같은 경우에는 이사벨라 여왕이 상당히 이제 뭐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레나다 왕국이 멸망하고 나서 어떤 조치를 했냐면 예전에 자기들하고 협력했던 유대인들 있죠. 유대인들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줘. 기독교를 개종할 것인가? 아니면 이곳을 떠나라. 그래서 유대인 중 상당수가 어디 떠났냐면 저쪽 그 네덜란드나 저쪽 그 뭐냐면 그쪽 그 어디야 네덜란드나 아니면 그리스 쪽으로 갔죠. 콘스탄티노플나. 왜냐면 거기는 이제 이슬람교지만 종교 자유는 인정해주거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선진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이제 그 무어인들, 이슬람교를 다 내쫓아 버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에스파냐 후진적인 요소로 남게 되는 그런 거죠. 이들을 적극적으로 풀어겠으면 선진적인 농업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또 유대인들은 이제 또 금융기법도 발달할 거 아니야. 또 많은 돈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들 자본을 끌어들이면 스페인이 발전할 수 있었는데 그런 기회를 다 놓쳤던 거죠. 이게 종교적 가능성이 없어져.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유대인들 반영했지만 이제 필요 없으니까 내치는 그런 정책을 했다. 이런 것도 이제 연결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이슬람에 대한 적개심이 강했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런 이슬람의 적개심이 강했기 때문에 왜냐면 프레스트론이라는 그 어떤 사제 요한 왕국을 찾으려는 어떤 동기도 되게 강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이런 이제 경제적인 요인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등등 해갖고 있고, 자,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 같이 대서양 연안에 위치했다. 뭐 이런, 그래서 스페인, 포르투갈이 그 당시 왜 이렇게 빨리 나갔나. 지중해 물 소유도 있고, 대서양 연안에 있고, 경제적인 어떤 원인도 있고, 종교적 원인도 있어갖고 했다. 요 내용들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요. 여기 뭐 100가지 설명하면 좀 더 크니까 네, 여기까지만 좀 설명하고 그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관련돼 갖고 이제 뭐 가정들인데 요거 가정하기 전에 잠깐 교과서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지리산의 발견 관련된 내용 중 교과서 관련된 내용 볼게요. 먼저 이게 비상교과서 볼게요. 자, 유도빈들의 프레스토존 전설, 사제 요한 전설이죠. 예, 요 내용. 맨델비 여행기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마르코 폴리의 동방경무를 접하면서 동방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되었다. 또한 십자군 전쟁 이후에 동서교육이 확대되어 향신료나 비단 같은 동방의 상품이 유럽에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이 이슬람 세력이 동서교육의 주도권을 잡았기 때문에 유럽인들은 동방에 직접 거대한 새로운 무역로를 찾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조선술, 지리학, 천문학 등이 발달했고 나침반이 사용되면서 원거리 항해가 활기뛰었다. 이 부분까지 지리상의 발견 관련된 배경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때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이 이제 뭐냐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이거는 나중에 좀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미대형 교과서 이제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지리상의 발견 배경. 자, 여기 이제 보면 배경 관련된 내용 있죠? 그 유럽에서 십자군 전쟁 이후에 각종 항신료, 비단,
등 아시아 지역에 생산된 상품의 수요가 증대되고 마르코 폴로의 동방경북로, 존 맨델비의 맨델비 여행기, 요거 맨델비 여행기 자주 나온다는 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 되고 동양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증가한 가운데 오스만 제국이 동서교육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자 유럽인들이 동양과 직접적 교육하는 욕구가 커지게 되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조선수이나 항해수의 발달, 항해 지도의 발전, 나침판의 사용 등인 토대로 유럽인들이 새로운 교육을 뭐냐면 나섰고 그때 이제 그 지중해 무역에서 이제 소외됐던 그 당시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주도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 콜럼버스가 항해를 동행할 때 이제 지도 제작자 만든 지도인다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아메리카가 있고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이런 내용들이 이제 지도를 그렸다는 건데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뭘 계기로 해갖고 이제 했는데 콜럼버스 항해에 동행한 지도 제작자 만든 지도인데 원래 이 아메리카란 말이 여기 있나? 나중에 아메리카 패스푸치가 이제 새로운 대륙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됐고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이 물어봐야 되겠네. 아메리카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 자기가 발견한 땅을 새로운 대륙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예.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아메리카 페스푸치가 이제 새로운 대륙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도 자체가 설명이 좀 이상해서 좀 물어볼게요. 이게 나중에 콜럼버스가 죽고 나서 아메리카 페스푸치가 아메리카라고 발견하니까 지도자가 이제 이걸 염두에 두고 본 건가? 예,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예.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후안델 라코사라는 사람이 이게 1500년에 만든 게 세계 지도가거든요. 그래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아메리카 대륙에 포함한 유럽 지도라고 하는데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 자신이 도착한 게 아시아 일부라고 생각했지. 근데 이 지도는 이제 다르게 그려져 있는데 여기 보면 일단 이제 후안된 라코사가 이 단순 지도 제작자가 아니라 콜럼버스와 같이 이제 따라갔던 항해사나 탐험가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같이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콜럼버스가 항해 탐험했던 카리브해 섬들을 비교적 상세하게 모사됐다. 근데 콜럼버스는 자신의 어떤 땅을 아메리카 생각 안, 새로운 대륙을 생각 안 했잖아. 인도라 생각했는데 그럼 왜 이 라코사는 이제 콜럼버스 생각한 걸 다르게 걸렸냐? 자, 콜럼버스의 집착이 있어요. 콜럼버스는 서쪽에 가면 아시아가 나온다는 자신의 이론을 증명하고 스페인 왕실과 계약을 지켰기 때문에 자신의 발견한 땅을 계속 아시아로 주장했고 이런 것들이 그의 이제 명예와 보상, 계약 관계와 관련된 거죠. 근데 후엔데 라코사는 전문 항해사고 지도 제작자는 또 달라져. 그 본 관점이. 그래서 실제로 탐험에서 알아낸 정보를 바탕으로 최대한 정확하게 지도를 했고 그리고 이제 후에 이제 콜럼버스 외에도 많은 탐험가 대서양을 건너왔고 그래서 이제 그때 북아메리카 대륙도 만들어 사용했고 결국은 남쪽에 아메리카 페스푸치에 비롯한 여러 탐험가들이 이 새로운 대륙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신대륙 인식. 그래서 아마 이제 콜럼버스를 같이 동행을 했지만 콜럼버스가 죽을 때까지 인도를 믿고 있었지만 요 아메리카를 새로운 대륙이 아니라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좀 약간 다양한 정보를 얻어가지고 이게 이제 새로운 대륙이라고 인식을 한 상태에서 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그 아시아와 유럽을 뛰어넘는 아메리카 대륙을 그렸다 지도에. 그래서 이렇게 아메리카를 처음으로 그렸던 지도가 요 지도야. 이렇게 이제 보고 있네요. 예. 그래서 이해가 됐어요, 저도.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 구체적인 이제 내용들. 그러니까 이제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어떻게 지리산을 발견했는가. 요거는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바르톨메 디아스, 바스코 다가마, 콜럼버스, 마젤란 이렇게 있는데
요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얘기하고요. 스페인 그 당시에 이제 스페인이 그걸 이제 지원을 많이 해줬잖아요. 그것도 서강지에 많이 나왔어요. 그 서강지 자세히 나왔으니까 요것도 한번 읽어가면서 좀 다시 개론서 내용을 이제 서양사 개론 내용을 이제 보강을 좀 해보기도 하겠습니다. 요거가 요 내용도 있고 서강자 내용도 연결돼 있거든요. 서강자 오히려 더 자세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이 이제 결합해서 읽어볼게요. 자, 오늘 끝까지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